세계공황 1933년 7월 19일 과학이 인간 생활에 기여하는 힘과 인간이 과학을 응용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의 고민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 훌륭한 기술에 의해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내어 먼 옛날부터의 저주스러운 빈곤을 영원히 지상에서 추방한다. 태고적부터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 풍요한 나라인 엘도라도를 동경해왔다. 엘도라도는 황금의 고장이라는 뜻이죠. 또 지나간 황금 시절을 꿈꾸며 언젠가는 평화의 낙원이 나타날 것을 공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학이 찾아와 풍요를 창조하는 수단을 가르쳐 주어 공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풍요로움의 절정에 달한 것 같다. 그러나 인류의 대다수는 아직도 빈곤과 궁핍에서 허덕이니 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우리의 현대사회는 과학과 풍부하게 넘치는 과학의 산물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들은 서로 원만히 조화되지 않은데 이것은 사회의 자본주의적 형태와 최근의 과학기술의 방법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배웠지만 생산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배우지는 않았다. 이런 전제하에 다시 한번 서유럽과 미국에 눈을 돌려보기로 하자. 나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 10년간의 그들이 빠졌던 혼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패전국인 독일과 중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전후의 악조건 때문에 심한 타격을 받아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중간계급은 몰락해갔다. 한편 유럽의 전성국들이나 채권국들도 패전국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각국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동시에 국내에도 거액의 전시 채무를 지고 있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으나 독일이 아직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에 돈을 융자해 주어 독일은 우선 이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돈으로 미국의 빚을 갚은 것이었다. 미국은 이 10년간에 계속해서 번영을 누린 유일한 나라였다. 돈이 홍수처럼 불어나 넘쳐서 되돌아온 느낌이었다. 이런 번영이야말로 상상으로만 가능한 미래의 희망이었을 뿐이기에 주식의 투기거래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아 경제공황은 과거의 불황처럼 점차 후퇴하여 서서히 다음 단계의 호경기로 안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자본주의의 생명은 번영과 공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계획과 비과학적인 자본주의에 내재해 있는 모순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다. 산업에 있어서 호황기는 갑자기 활기찬 경기를 초래해 누구든지 이익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생산을 하려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 즉 판매가 가능한 상품량 이상으로 생산이 된다. 재고는 누적되고 공황이 밀어닥쳐 산업은 또다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침체 기간 중에 쌓였던 재고가 조금씩 팔려나가면 산업은 또 활발해져서 곧 다음의 호경기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었던 순환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은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번영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9년에 이르러 사태는 매우 심각해졌다. 미국은 독일과 남미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금융 차관을 정지했고 그 때문에 지난날 대차 지불의 인위적인 구조는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영구적인 대여 차관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만약 그것이 계속되면 채무자의 빚이 계속 늘어나 도저히 청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쓸데없이 현금이 남아돌았기에 돈을 빌려준 것뿐이었다. 또한 유유자금이 남아돌아 정권 매매에 열중케 했고 투기열이 일반화되어 사람들은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독일에 대한 융자의 중지는 극심한 공황을 불러일으켜 몇 개의 독일 은행이 완전히 파산했고 차츰 배상과 채무 지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남미의 여러 나라나 그 밖의 소국들은 채무 이행을 주저하기 시작했고 신용조직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다. 당황한 미국 대통령 후보는 1931년 7월에 1년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이것은 채무자를 일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모든 정부 간의 전시 채무나 배상 지불은 1년간 정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1929년 11월에 미국에서는 유가 정권의 투기로 주식 등이 터무니없이 올랐다가 이번에는 급격히 폭락했다.
뉴욕의 금융계는 이로 인해 대공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날로 미국의 번영은 숨을 멈추었다. 할 수 없이 미국은 무역 부진으로 고민에 빠져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무역과 산업의 불황은 이제 전 세계를 뒤덮는 대공황으로 변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유가 정권의 투기 거래나 뉴욕의 금융공황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빙산의 일각으로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온 세계에서 무역은 위축되고 물가,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다. 모든 제품은 거의 생산 과잉 상태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소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구매력 부족으로 재고는 쌓여갔고 이로 인해 공장은 폐쇄될 수밖에 없어 유럽이나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는 수많은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한편 세계 시장에 식량과 공업 원료를 공급하던 농업국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공업도 타격을 받았지만 물가의 폭락에 의해 농민들의 고통은 한층 더 심했다. 농민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또 정부에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므로 생산물을 팔아야 했는데 그 값이 터무니없이 싸서 몽땅 팔아도 모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에서 쫓겨났으며 허술한 집과 가재도구 몇 가지조차 경매에 붙여 소작료를 조달하려고 발버둥 쳤다. 이렇게 식량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졌어도 정작 생산자인 농민은 굶주려야 했으며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형편이었다. 세계의 상호 의존 관계는 이런 불경기를 전 세계로 파급시켰다. 아마 이것을 면할 수 있었던 곳은 세계에서 격리되어 있던 티벳의 구석진 곳뿐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황은 확대되어 무역은 침체 상태로 치달았다. 국제연맹은 세계 무역의 통계를 내어 그것의 마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숫자는 100만 달러를 단위로 해서 매년 최초의 3개월간의 무역액을 가리킨다. 이 통계를 보면 세계 무역이 해마다 감퇴해서 1933년 제1사분기의 무역액은 4년 전의 35%, 즉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숫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자신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궁핍해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국가보험제도에 있어 등록된 실업자에게는 모두 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미국의 구빈 자금도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 액수로 생계를 지탱하기가 어려워 모든 실업자들은 굶주림에 고통받았다. 대공업국 중에서 미국은 제일 늦게 불황의 타격을 받았지만 그 영향은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 장기간의 불황과 생활고에 익숙지 못한 미국 국민들은 일시에 혼란에 빠져 급증되는 실업자 수와 함께 굶주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국민의 도덕심은 땅에 떨어졌고 은행과 투자상의 공신력도 동료되어 은행에서는 돈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은행의 생명은 공신력이므로 이것이 떨어지는 날엔 은행도 도산하기 마련이었다. 미국 내의 무수한 은행의 도산은 공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사태를 악화시켰다. 공황은 방대한 수의 남녀 실업자를 거리로 헤매게 했으며 그들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의듯하거나 화물 자동차에 매달려 국도는 불황면으로 줄을 지었다. 건장한 남자도 공장의 폐쇄로 할 일 없이 빈둥거렸고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직 철도 안 든 어린 소녀 소년들이 때를 지어 광대한 나라를 방황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어둠침침하고 불길한 다방들이 속출하여 12세에서 16세쯤의 어린 소녀들을 지독한 저임금으로 10시간 내지 12시간씩 혹사시키는 것이었다. 어떤 고용주들은 실업을 미끄러 미성년자를 장시간 저임금으로 부려먹었다. 불경기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연수 노동을 부활시켰고 이런 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동법의 금지 조항은 공공연히 무시되었다. 이것이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그 외의 나라들이 식량이나 공업 제품이 부족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곤란한 것은 물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헨리 스트라코시 경은 1931년 7월에 즉 불황이 2년째 되던 해에 세계의 시장에는 앞으로 2년 3개월 동안 인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세계 인구가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물자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풍요와 동시에 근대 공업국이 일찍이 겪지 못했던 궁핍과 기아가 존재했던 것이다. 많은 식료품이 폐기되었는데 곡식과 과일은 밭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썩어갔으며
브라질에서는 1931년 6월에서 1933년 2월까지 세계의 총 인구에게 한 사람당 1파운드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대한 양의 커피를 폐기시켰다. 한쪽에선 돈이 없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몇 억의 사람이 있는데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밀이나 면화 등 5만 가지 것들이 버려졌고 목명, 고무, 차 등의 작물에는 생산 제한 조치도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농산물 품귀 현상으로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떠했을까? 오늘날 세계에서는 생산이 부족하면 물가가 뛰어올라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생산 과잉은 물가를 하락시켜 공업과 농업의 침체 현상을 불러일으켜 실업자를 발생시킨다. 결핍과 과잉, 어느 것이든 간에 언제나 일반 대중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 물건은 쌓여 있어도 돈이 없어 살 수 없었던 공황에 늪은 미국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물 교환을 부활시켰다. 화폐의 결핍으로 자본주의적 교환 체제가 파탄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물자나 서비스를 교환했고 이에 따라 바트 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바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서를 발행하는 물물교환 단체가 속출했는데 재미있는 신뢰로서 어느 대학에 버터와 밀크, 달걀 등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배달료 대신 자기 자식의 교육을 부탁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바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성행했는데 국제유통제도의 복잡한 조직이 붕괴됨으로써 생긴 국제적 바트도 많았다. 이렇게 영국의 석탄과 스칸디나비아의 주석이, 캐나다의 알루미늄과 소비에트의 석유가, 또 미국의 밀은 브라질의 커피와 교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 은행은 농민이 농장을 담보로 빌려선 돈을 갚지 못하자 매각 처분을 하려고 했다. 이에 농민들은 매각 방지 실행위원회를 조직해 대항해서 아무도 감히 경매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 은행은 부득이 농민들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황이 심화됨에 따라 오랫동안 보수적인 기질을 지녀왔던 미국 농민층이 보다 투쟁적이고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농민운동은 중서부의 농업지대로 확대되어 갔으며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경제적 궁핍은 재산권을 가진 중산 농민층을 단지 경작자에 불과한 일종의 무상계급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인권은 법률상의 권리 및 재산권에 우선한다. 부인과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슬로건을 외쳤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섰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봉건 시대를 갖지 않아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제 너는 미국의 공황을 통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후진농업국은 후진성 덕분으로 선진공업국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농산물가의 폭락으로 농민들이 심한 궁핍에 시달린 것뿐이었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은행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탓으로 그들의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불황기를 통해서 한층 더 부유해지고 남을 압도하게 된 계급은 은행가 청이었다. 남미의 공화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부가 중지되고 공황의 발생과 더불어 무너져 독재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미에서 혁명이 일어난 ABC 3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미의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군대나 경찰을 지배하는 자가 국가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의 정점인 독재자와 정부 순회가 자리를 바꾼 데 지나지 않았다. 많은 부채를 짊어진 남미 제국은 계속해서 그 지부를 정지당했다.